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제 삶에는 마치 영화나 기적과도 같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특별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마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불운한 운명을 짊어진 채 태어나 이대로 비극적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해상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역시 저를 낳으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갓 태어난 저의 장례식 날, 친척들 중 누구도 절 맡으려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외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외할머니마저 저를 거두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저는 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액덩어리 때문에 죽어 나간 사람만 몇 명이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어디다 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간 천벌을 받고 죽어서 저승에 있는 내 동생 볼낯이 없을까봐 이러지도 못하겠네. 아휴, 저 애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기운이 쎄한데 어쩌면 좋니. 고모는 어린 저를 앞에 두고 늘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을 죽이는 불운을 타고난 건지 10살이 되던 해 저를 걷어주셨던 고모부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고모부의 친가, 친척들과 고모는 어린 저를 세워둔 채 차마 입 빼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마귀 할멈 같은 게 내 동생을 잡아먹었어. 착하디 착한 내 동생이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결국 목숨까지 앗아가. 난 절대 저 애 용서 못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 애를 계속 집에 두었다간 우리 애들 목숨까지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서 저 내일 당장 보육원에 버릴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 조카라지만 저도 더는 못 참아요. 그걸로 되겠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재수 없는 기집애.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저주할 거다.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매일 기도할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고모부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모는 친척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에게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죠. 나는 너를 평생 원망하며 살겠지만 너는 나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 널 버린 나를 탓하지 말고 이만큼이라도 키워준 걸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찾아올 생각 따위는 하지 마라.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며 살아. 난 이제 내 고모가 아니라 남이니까. 10살이었던 저는 정말로 제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울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거두어준 보육원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해를 입을까봐 두려울 뿐이었죠. 야, 너 보육원에서 산다며? 왜 거기서 살아? 부모님이 너 키우기 싫어서 버린 거지? 당연히 버렸으니까 거기서 살겠지. 우리 엄마가 보육원 애들은 재수 없으니까 같이 놀지 말랬어. 맞아, 우리 아빠도 그랬어. 재수 없는 애랑 어울리면 똑같이 재수 없어진대. 우리 저 애랑 놀지 말자. 모든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유독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 운명이라 받아들이니 크게 슬프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인이 된 후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족이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저를 이용해 먹기 일쑤였습니다. 선배, 지난번에 빌려간 제 돈 50만 원 언제쯤 갚아주실 거예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미안한데 다음 달에 갚으면 안 될까? 이번 달에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넣어줄 돈이 없네. 다음 달엔 꼭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배, 지난달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갚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돈 없다면서 매주 네일 아트 받고 여행도 다녀오시던데 터스 돈이 없으신 거 맞아요? 야,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 내가 뭔데 상관이야? 그리고 그까짓 돈 얼마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아? 역시 고아 새끼 아니랄까 봐. 50만 원 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네. 줄 수 있을 때 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회사의 한 사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이용해 보증까지 서게 만들어
저를 빚쟁이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지은 씨, 사장이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지은 씨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부탁 좀 하자. 이게 뭔데요, 사장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뭔지는 알아야죠. 먼저 설명부터 해주세요. 설명해 준다고 지은 씨가 알아? 말해줘도 모를 테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어.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아니요, 사장님. 이해를 못하더라도 알고 싶어요. 설명부터 해주세요. 뭔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야, 서지은. 너 진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도움받을 땐 다 받아놓고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발을 빼?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넌 왜 이래? 그럴 거면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갈 곳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결국 사장의 협박과 등살에 밀려 보증을 서게 되었고 사장은 보증을 서자마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20대 초중반을 배신과 상처 속에서 보내다 보니 저는 사람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동기들하고만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지은아, 내 친구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괜찮지? 너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야. 어떤 친구인데? 와도 상관은 없지만 난 그 사람이랑 말 많이 안 섞어도 괜찮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서 그래. 편한 대로 해. 근데 그 친구도 우리처럼 보육원 출신이라 사정이 비슷해. 경계 안 해도 될 거야. 좋은 애라고 내가 보증할게. 그렇게 동기의 소개로 남편인 강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민우 씨는 저와 달리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부모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어릴 적 기억에 엄마가 나를 버렸던 것 같아. 분명 이모네 집에 간다고 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보육원이었거든. 그때 몇 살이었는데?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혼자서 널 키우기 힘들었거나 형편이 너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내 기억 속엔 아버지 얼굴도 어렴풋이 남아있어.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어릴 때라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4살에 보육원에 들어간 민우 씨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자마자 운 좋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 다들 그렇게 빨리 입양 가는 건 로또 당첨이라며 엄청 부러워했지.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왜?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어? 아니면 양부모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나를 데려가자마자 창고 같은 방에 던져두고는 돌보지도 않았어. 몇 년 동안 그 집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가 8살 때 파양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차라리 보육원이 천국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미국 생활은 지옥이었어. 세상에 돌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입양을 한 거래?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고생이 너무 많았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더라. 파양되어 돌아온 뒤부터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를 버린 엄마를 매일 저주했어. 자기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버렸겠지만 그들이 나를 던져놓은 곳은 보육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으니까. 민우 씨가 친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서늘함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그가 품은 원망과 혐오는 깊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를 미워했던 고모네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되곤 했습니다. 민우 씨는 저에게 좋은 친구였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씩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이 극심해진 저는 결국 삶을 포기하려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평소 연락이 드물던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뭐해? 나 내 집 근처인데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할래? 월급 탔는데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봐. 미안해, 민우. 야, 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자.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진짜 아픈 거 맞아? 너 설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은아,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오지 마. 나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줘. 제발.
민우 씨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러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사실 나도 오늘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이번 생을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너도 죽으려고 했다고. 지금 나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 마음 안 바뀌어. 진짜야.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지은아, 우리 죽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아무리 우리가 운이 없다고 해도 남은 인생까지 계속 불행하란 법은 없잖아. 모르겠어.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재수없는 삶을 살까봐 너무 무서워. 아무런 희망도 안 보여.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제발 죽겠다는 말 하지 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살아보자. 딱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너무 힘들면 그때 같이 죽자. 응? 민우 씨는 그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제 집을 찾아와 제가 무사히 잘 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눈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단풍 구경하러 등산해 본 적 있어. 난 이번이 처음인데 단풍으로 물든 산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어. 그러게, 나도 가을이 왔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네. 이래서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나 봐. 지은이 덕분에 내가 이런 멋진 풍경도 보네. 고마워.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면서 살아보자. 남들만큼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내 덕분이라니 다 민우 너 덕분이지. 나 보여주려고 일부러 여기 데리고 온 거 다 알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세상에 이런 찰나도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 덕분에 요즘은 조금 덜 불행한 것 같아. 민우 씨 덕분에 불행함은 덜어냈지만 그를 만나고 행복을 느낄수록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은 늘 불행해지거나 목숨을 잃었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큰 비극이 찾아올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심 끝에 민우 씨에게 이별을 고하려 했으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기에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 이 아이 지울 거야. 우리 형편의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부모가 돼? 그건 아이한테 죄 짓는 일이야.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해? 비록 우리는 구하로 자랐지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 거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도 더 잘 풀릴지 몰라. 나도 책임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살 테고 너도 아이 때문에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거야. 행복은 잠깐이야. 아이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 몸 사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를 키워? 난 여기서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아이를 지우려 했지만 민우 씨의 간곡한 설득과 더불어 제 안에서도 아이를 지우는 것이 씻을 수 없는 죄처럼 느껴져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수중에 가진 돈은 고작 300만 원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없어.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는데 뭐가 두려워?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내잖아. 난 이제 너랑 우리 아이만 보고 살 거야. 아이한테는 절대로 외로움이나 불행이 뭔지 알게 하지 말자.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주자. 저희는 적은 돈을 모아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고 우리 세 식구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우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2시간씩만 자며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집을 합친 지 3달쯤 지나가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민우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민우 씨가 힘에 겨워 저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라 확신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호 보호자 되시는 서지은 씨 휴대폰 맞습니까? 여기 인천 연수경찰서입니다. 강민호 씨가 사망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사망이라니요. 지금 누구한테 장난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강민우 씨,
휴대폰 저장 목록에 가족 번호는 없고 보호자로 지은 씨 번호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 씨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보호자였기에 용기를 내어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민우 씨는 차디찬 주검이 되어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길래 나 버리고 간 줄 알았는데 왜 죽은 건데요? 집 근처 산책로 인근 낭떠러지 아래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셨습니다. 풀숲에 가려져 있어 발견하는데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손에 붕어빵 봉지가 들려있던 것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강민우 씨가 걷다가 갑자기 과로로 휘청거리며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저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지만 민우 씨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임산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혹시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긴 하지만 출산 때문에 쉴 생각은 없고 바로 근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애를 낳으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쉬어야 하고 몸조리하려면 한 달은 쉬어야 하는데 남편분이 애를 보나요? 남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없습니다. 아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라도 맡기고 일할 생각입니다. 회사에 절대 민폐 끼치지 않을 테니 믿어주세요. 일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출산하자마자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애 맡기는 비용이 월급보다 더 나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와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가사 도우미 일자리라도 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임산부를 써줄 집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돈을 주고 부리는 거라지만 만삭인 임산부에게 집산일을 시킬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알아보긴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연락 기다리세요. 반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기적처럼 직업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를 채용하고 싶다는 집이 하나 나왔어요. 주소 알려줄 테니까 그리로 가서 면접 보세요. 여기 말고는 기회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 잘 보셔야 해요. 소개소에서 준 주소를 들고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찾아간 곳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정말 나를 고용해 줄까? 혹시 내 사정을 듣고 호기심에 부른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집 안으로 들어섰고 매우 인자한 인상의 사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임산부라고 들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과일과 차를 준비했으니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사모님의 온화한 인상에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말하기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혼전 임신을 했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같이 살림을 합쳐 살던 중에 남편이 3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아이 아빠는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난 거네요. 어쩌다가요? 아직 젊은 나이였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남편과 저 모두 보육원 출신입니다. 둘 다 가난했지만 아이를 지키려고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꼭 반지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했거든요. 그러다 퇴근길에 과로로 쓰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직업소개소에서 임산부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불렀는데, 지은 씨, 나 지은 씨 무조건 채용해야겠어요.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무리하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동정심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지은 씨는 야무지고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해요. 기적처럼 마음씨 따뜻한 사모님을 만나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그 넓은 대저택에 사모님 손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다고 했죠. 출퇴근하는 것도 일인데 그러지 말고 반지하 방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건 어때요? 아닙니다. 1시간 반 정도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임산부인 제가 있으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이 집엔 나 혼자 살아요.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면 옆에 작은 별채가 있으니 거기서 지내면 돼요. 반지하는 공기도 안 좋고 곰팡이도 잘 피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죠. 사모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근사한 저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성실하게 집안일을 닦고 쓸었지만 사모님은 제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은아 빨래는 이틀에 한 번만 해. 둘만 사는 집인데 매일 빨래하면 너만 힘들잖아. 급하게 입을 옷이 있으면 내가 말할 테니 빨래 때문에 힘 빼지 마. 옷감이 얼마 안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사모님, 오늘 저녁으로 잔치국수를 준비할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오늘 저녁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 테니 지은이 너 먹고 싶은 걸로 해 먹어. 참, 요즘 먹고 싶은 음식 없어? 들어오는 길에 백화점에서 맛있는 것 좀 사올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사다 주신 멜론도 많이 남았어요. 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나중에 한이 안 남는단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말해. 내가 임신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사모님은 친절을 넘어 마치 저에게 친정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사모님이 얻는 건 하나도 없는데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자꾸 잘해주고 싶어. 나한테는 자식이 없지만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딱 지은이 나이제였을 것 같거든. 꼭 내 자식 같아서 마음이 가나 봐.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사모님의 마음이 가슴 깊이 고마웠지만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신세를 져도 될까라는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없었던 저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밤에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나오려 했습니다. 지은아, 너 이 시간에 짐을 싸들고 어디 가려고 그래? 내가 물 마시러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사모님, 저 더 이상 신세 질 수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져.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니? 내가 비록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게 맞아. 결국 새벽녘 도망치려던 계획은 사모님에게 들통났고 그날 이후 저는 사모님의 철저한 감시 속에 안전하게 머물며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당일 사모님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어 저녁이 되어서야 병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든 일정을 미뤄보려 했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혼자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사모님.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니? 네, 곧 수유 시간이라 올라올 거예요. 참, 아기를 보니까 죽은 민우 씨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빠를 쏙 빼닮아서 다행이에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고 사모님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사모님은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지은아, 이 아이.
정말 내가 낳은 아이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사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은아, 죽은 내 남편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니? 네, 남편 이름은 강민우인데요. 혹시 제 남편 아시나요? 혹시 남편 사진 있니? 내가 남편 얼굴을 좀 봐야겠어. 사진 있으면 보여다오.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남편의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갑 속에서 민수 씨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리자 사모님은 사진을 보자마자 저를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정말 저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설마 사모님이 민우 씨 어머니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던진 질문에 사모님은 대답 대신 목이 메어 고개만 격렬하게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사모님이 민우 씨 어머니가 맞으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모님 확실한 거 맞죠? 아까 자식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 아이, 내가 낳은 내 아들 맞아. 성은 다르지만 민우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지어줘 주신 이름이야. 민우가 태어났을 때도 제 아빠를 쏙 빼닮았는데 커서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다니.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기억 속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던 소문은 잔인한 거짓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회사를 능력이 부족한 오빠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에 미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민우 씨의 친부가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회사 승계 문제로 여력이 없던 사모님은 이혼에 응해주었으나 친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때부터 수년 동안 전국을 헤매며 아이를 찾았는데 사모님은 오열하며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추측이지만 계모가 민우를 보육원에 갖다 버렸고 내가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미국으로 입양까지 보낸 거였어. 민우는 그것도 모르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괴로워했던 거였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니.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사모님 자책하지 마세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라 아이를 버린 그 계모가 악마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민우가 세상을 떠났다니 다 내 죄 같구나. 조금만 더 견뎌주었다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사모님은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민우가 너를 나한테 데려다 준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구나. 비록 자기는 떠났지만 너와 아이가 내 곁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민우가 너를 나에게 보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우 씨가 저를 사모님께 인도한 게 아니면 이런 만남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너랑 내 아들이 남겨둔 이 핏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민우에게 지은 죄, 너와 아이에게 평생 갚으며 살게.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되신 사모님과 함께 민우 씨가 버려졌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저희를 보자 죄인처럼 몸을 떨며 발뺌하려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친엄마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법적 서류와 본인의 명함을 내던지셨습니다. 굴지의 기업 회장 명함을 확인한 원장은 기겁하며 결국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때 민우를 데려온 부인이 꽤 큰 돈을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돈이면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쳐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돈에 미쳐서 부모가 눈섯을 푸르게 살아있는 아이를 해외로 팔아넘겨. 당신이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즉시 보육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를 버린 계모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는 친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고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암투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부 역시 진실을 알고 계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그녀를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남편의 인생을 짓밟았던 자들이 모두 대가를 치른 후에야 시어머니는 비로소 남편의 납골당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민우야. 너 괴롭힌 사람들 전부 벌 주느라 늦었어. 그래야 너를 볼 낯이 생길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 아들. 엄마 참 많이 원망했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안치단 앞에서 오열하며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지은 죄는
지은이와 내 아들에게 평생 갚으며 삶아. 지은이와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낼 테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정말 고맙다, 민우야.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떠나는 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안 이상 그분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소명이라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 사셨을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쏙 닮은 손주와 며느리가 작은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형편의 시어머니는 아이는 당신이 돌봐줄 테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어릴 적 꿈이었던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 믿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단 한 번은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